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한 가지 우크라이나가 실수했던 핵심적인 그 이유를 지적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1991년도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죠. 그리고 당시 우크라이나에는 그 소련이 비축해 놓은 핵무기가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의 어떤 국가 안보와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받으면서 이걸 핵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바로 그 대표적인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핵을 포기한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바로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푸틴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국제조약보다도 힘의 논리가 더 우선시되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도 그렇지만 사실 미국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러한 미국의 역사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도리어 바이든 정부 때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그 군사적인 지원에 대해서 이제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지금 윽박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협상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이제 쫓겨나는 그 생생한 역사 현장을 우리가 지켜봤는데요. 트럼프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정말 국가 전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문적인 외교 군사 전문가적인 시각이 아니라 종말론적 그룹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근본적인 이유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인 관점인데요. 이것은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이 전략적인 위치와 자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천연자원과 농업 생산이 풍성하죠.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옛날 구소련과 같이 자국의 영향권 내에 두고자 하는 근본적인 동기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요소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과의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것이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차단하고자 군사적 행동을 푸틴이 단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역사적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오랜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그 러시아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푸틴은 이러한 인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침공을 정당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에서 남의 영토를 무력으로 침략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고 푸틴은 침략자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젤렌스키가 취할 수 있는 방향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택할 수 있는 방향은 바로 굴욕적인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젤렌스키가 트럼프에게 다시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트럼프의 마음을 돌이킴으로써 이 푸틴과 트럼프 사이에 종전 협상이 진행되도록 협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 빼앗긴 우크라이나 땅은 러시아 영토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바이든 정부 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줬던 그 군사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산 채굴권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그치고 잠정적인 평화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영구적인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요구했지만 트럼프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젤렌스키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당장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글쎄요.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젤렌스키를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국가적인 굴욕을 그 모든 상황을 인간적으로 이해하지만 국가적인 그 굴욕 앞에 무릎을 꿇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인간 역사에 나는 전쟁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지구상의 모든 전쟁은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의 승패 또한 하나님께 속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러시아는 객관적인 역사가들의 평가로 볼 때는 분명한 침략자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푸틴은 구소련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고 러시아의 어떤 영향권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개인적인 탐욕과 야망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 욕심은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읽는 바와 같이 바다에서 나오는 4개의 제국들이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개인적, 공동체적, 국가적인 탐욕과 욕심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거룩한 전쟁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푸틴의 불법적인 침공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반면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피해자고 희생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짓밟혔고 백성들은 고통당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은 수많은 귀중한 생명을 전쟁터에서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는 약한 자로서 긍휼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젤렌스키가 취할 수 있는 지금 방향, 그것은 어찌 보면 참 결단하기 어려운, 그리고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젤렌스키가 취해야만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한번 비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긴급 담화문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현재 처해 있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치욕적인 이 협정에 동의할 수 없는 대의명분과 또 그것을 감당할 때에 우크라이나에 닥칠 수 있는 국가적인 위기, 현재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현실적 어려움을 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지를 다시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준 유럽 동맹국들의 그 군사적, 경제적 이 후원에 깊이 감사하고 국제사회의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으로도 이 러시아로부터 유럽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전선에 위치해 있고 현재 우크라이나가 어떤 그것을 감당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논리적이고도 감성적으로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유럽의 결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국가적인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기도야말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25년 현재 우크라이나의 인구 중 개신교도의 비율은 약 2%에서 4%로 추정됩니다. 반면에 동방정교회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종교 인구를 형성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약 65%에서 70%가 바로 동방정교회입니다. 인구수로는 대략 3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이러한 국민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는 젤렌스키는 결단하고 정면 돌파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트럼프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의 그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젤렌스키가 직접 푸틴과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유럽 정상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에 공감대를 먼저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푸틴을 직접 만나서 지금 러시아와 전쟁에서 러시아가 차지한 영토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 주는 대신에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토 가입을 그 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는 푸틴이 거부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푸틴 자신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전쟁을 할 경우는 잘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 영토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의 이러한 시도는 국제사회에서 큰 호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푸틴이 이란 협상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푸틴의 잠재되어 있는 거대한 야망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결과가 될 것이고, 국제사회 속에서 더욱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유럽 전체가 이 러시아와의 전면적인 전쟁을 감당할 전투 의지를 드높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결과가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적 악에 대항하는 거룩한 전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잠시의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굴욕보다는 적극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용기와 능력이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다른 나라를 침범할 수 없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한 나라를 침공하고 그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약소 국가가 강한 나라에서 짓밟힐 때에 국제사회가 그것을 묵인하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일어나서 이러한 제국주의적 악에 대처하는 사회적인 국제적인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바로 이러한 단호한 결단으로 이 위기를 잘 넘겨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과 역사를 다스리시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인간과 역사의 주관대 되신 하나님이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위기 상황으로부터 영구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을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